자,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8년 사례는 요거는 또 그 특이하게 이게 약간 치료를 구하는 일반적인 소송도 있고 또 형식적 형성소송인 치료결정 청구 소송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 현재 건물주 상대로 치료결정 소송, 형식적 형성소송인 치료결정 청구 소송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얼마를 달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도 같이 한 이런 케이스에서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각하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민사소송법상 뭐 소위 이익이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을, 토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지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료 청구 소송. 근데 이 돈 얼마 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가 이제 권리 없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부산고등법원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철거도 지금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형식으로 구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지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 못 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데 건물주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한 그런 케이스에서 법원이 그냥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당이득이 아니라 지료 청구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보자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부당이득 청구나 뭐 금전 지료 청구나 이런 금전 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도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돈 달라는 청구 아니겠어요, 그죠? 철거는 안 되더라도 돈 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료 청구로 그냥 생각하면 될 건데 이 법원은 좀 까다롭게 이렇게 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설명까지 달아놨잖아요. 뭐 이 피고가 건물주인데 피고가 토지주에게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료 청구로 선회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안 되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보다는 지료 청구를 하라. 라고 법원이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많이. 근데 사연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뭐 안 따라줬다거나 아마 그런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료 청구의 상대방은 뭐 당연히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법정지상권자가 되겠죠. 법정지상권자. 근데 이게 건물이 양도는 됐는데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뒷부분에서 그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성립이 을로 바뀜으로써 이제 가불리에서 성립이 됐는데 이걸 그 건물을 다시 매수했다. 병이 이렇게 매수했다. 라고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물론 이제 법정지상권 등기가 안 된 경우입니다.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갑으로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왜냐하면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187조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갑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걸 건물을 팔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팔았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종된 권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병이 이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되는데 이게 법정지상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취득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도 취득은 그냥 등기 없이 가능하지만
처분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만, 매매를 통해서 법률행위에서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만 가능해요. 취득이. 그러면 병이 아직 건물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그 법정지상권 아직 취득하지 못하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청구가 가능하냐. 그래서 법정지상권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갑이고 아직까지. 건물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 청구가 가능하냐 하는 그런 논란입니다. 뭐 사실은 그 당사자가 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옛날에 소유권 넘겨준 사람한테 뭐 뭘 하겠어요, 지금 현재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병이 치료 부담을 가진다. 그 다음에 치료 액수, 치료를 부담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건물이 존재하는 건물이 없는 단계에서의 토지 가치를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음으로써 제한받는 사정은 참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95년 그 대법원 사례가 그런 취지인데요. 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이 반대로 이 건물의 부지로 이렇게 제한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정상적인 차임보다도 한 30% 정도 적게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평가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당연한 지금 확립된 부당이득 부분에서의 또는 치료 산정에 있어서의 당연히 확립된 어떤 판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뭐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치료 청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치료 청구도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는 얼만데 지금 법정지상권의 부담 때문에 확 내려왔다. 그럼 내가 이 땅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어라도 무방하다. 치료만 잘 나오면. 그죠? 근데 이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치료는 많이 내려와 있더라도 어차피 치료는 나대질 상태, 건물이 없는 상태로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임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 또 건물주도 돈이 있어 보인다. 돈 없으면 뭐 그걸로 가지고 또 경매를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건물주 상대로돈 얼마 줘라 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해서 돈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법정지상권 소멸 사유도 되고 그 건물을 경매 처분할 수 있는 채무 명의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치료 받을 때 이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련해서는 이제 치료를 받는다면은 이제 치료를 받는 걸 염두에 두고 땅을 낙찰을 받으신다면 집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치료 판결을 받으면 그럼 돈을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너무 많다든지 너무 많아가지고 판결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건물의 가치가 없다. 건물의 가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하고 좀 이렇게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치료를 안 내면은 아이고 나 좋다. 그 건물 철거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법정지상권 소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해서 땅 쓰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또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돈 받으려고 하셨으면은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등등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제 지료를 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일단 지료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뭐 내려간다든지 이런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지상권에 관한 그 민법 286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뭐 지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동부지방법원 2005년 사례도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요거는 증감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다. 처음에 법원에서 얼마를 정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볼 때 좀 많이 변했다. 그래서 다시 고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어떤 존속기간은 지료는 아까 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에 가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 280조 최단 존속기간에서 뭐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렇지 않은 건물은 15년, 그 다음 기타 공작물은 5년 하는, 여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근데 이 이제 그 법정지상권 그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이제 경우에는 이 존속기간 자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법정지상권이 언제 발생을 하느냐, 발생 기간으로부터 아까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발생한 때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토지 낙찰은 내가 최근에 받았는데, 이게 그 건물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겠죠. 법정지상권이 소유권이 처음 분리됐을 때, 같았다가 분리됐을 때, 그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건물을 위한 30년짜리 법정지상권, 뭐 30년, 15년, 5년짜리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이전이다, 아주 오래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낙찰 받을 때, 지금 땅 낙찰 받을 때 이미 그 기간이 간당간당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속기간이 다 소멸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낙찰 받고 나서 기간 되면 철거하면 되는 겁니다. 철거소송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접근해가지고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투자한 땅값에 비해서 요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이거는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고등법원 뭐 2009년 사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따지고, 또 성립된다면 존속기간이 언제까지냐 이런 것 가지고 따졌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이러이러해서 요거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그 토지 건물에 이제 공동 저당이 성립된 그런 경우 같아요. 근데 건물에까지 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멸실되고 다시 신축된 그런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와 관련해서 법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읽어보면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해서 상업은행 앞으로 이 사건 뭐 대지의 저당권과 동일 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철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정에 근거해서, 이게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법원에서 뭐 공동 그 필적할 만한 저당을 다시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고등법원에서는 이런 특별한 사정에 근거해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란 것은 경락허가 결정에 따라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71년 10월에부터 30년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 만료됐다. 그러면 2001년이죠, 그죠? 2001년도 이미 소멸된 거죠, 벌써.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8년 사례. 대전지방법원은 넘어가시고요. 서울고등법원 2008년 사례는, 요거는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는데,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을 이제 뭐 증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 신축, 뭐 이렇게 개축, 증축, 뭐 신축 이런 경우에 다 성립한다. 공동저당이 된 경우 말고는 다 신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봐야,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이 경우도 옛날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존속기간 같은 경우도 옛날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건물이 생겼을 때, 77년도 10월에 지금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생겼을 때의 뭐 건물의 상태, 그 건물이 경관 건물이냐, 그렇지 않은 건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30년 또는 15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중간에 그 구건물이 허물어지고 신건물이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구건물이 그 뒤에 허물어지고 신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신건물로부터 뭐 신축된 데로부터 3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30년, 15년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뭐 의문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건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법정지상권은 아주 조문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회 법정지상권도 딱 조문 하나씩, 저당에 하나, 뭐 가담법에 하나, 뭐 임목법에 하나, 뭐 전세권에 하나, 이렇게 딱 하나씩만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아예 조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데, 일단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민법의 지상권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면은 지상권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게 땅을 사용하는 권리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사용하는 그 기간이 다 만료됐다든지 해서 했는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 기타 뭐 수목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지상권자, 그 건물 소유자죠.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한테 내 건물, 내 수목 사줘 라고 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항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요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소멸했는데 그 건물만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사줘. 토지 소유자한테 이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그냥 생각을 그냥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게 지상권과의 마찬가지로 지상권자의 귀책 사유로 소멸되는, 계약이 끝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차임을, 그러니까 지료를 못 냈다든지 해서 법정 지상권이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상권하고요.